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주말에 새로운 정치권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새 지도부가 선출됐습니다. 캠프 데이빗 1주년을 맞아서 한미일 정상이 새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현안에 대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복귀양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죠. 월요일에 만나는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외 스포츠 소식을 담은 스포츠 먼데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19일 월요일 정격 시사 출발합니다. 정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말인 어제 경부선 KTX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많은 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지금은 정상 운영되고 있죠? 네, 지금은 정상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레일 측이 밤사이에 복구 작업을 마친 뒤에 오늘 첫 차부터 운행을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어제 하필 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주말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후 4시 40분쯤이었는데요. 서울을 떠나서 부산으로 가던 KTX 열차가 대구 인근에서 탈선을 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는데 승객 380여 명이 다른 열차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서 기차가 늦어지다 보면 줄줄이 이어지는 기차들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이 뒤 기차들은 계속 지연이 되죠. 일부 승객들은 기차에 6시간 넘게 갇혀서 대기해야 하는 일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고 때문에 운행이 지연된 열차는 지금까지 155대입니다. 어제 특히 서울역에서도 밤 늦게까지 이 지연 열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측이 밤사이에 이 궤도를 이탈한 열차를 다시 선로에 올려서 이 사고 원인 규명에 들어갔고 앞으로 이 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간밤에 들어온 죄송합니다. 외신 속보 전해드리죠. 내일이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후보로 확정되는 이른바 대관식 이렇게 예상 보도들이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 언론들이 해리스 부통령의 대관식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미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전당대회 첫날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연사로 나설 예정이고 또 오바마 전 대통령 내외 또 클린턴 전 대통령도 연단에서 이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연설을 하면서 이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에는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뚜렷한 상승세입니다. 이 전국 단위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말 초박빙 양상이었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3%포인트짜까지 앞서는 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전당대회 효과, 컨벤션 이펙트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군요.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번 주 내내 이 경합주를 돌면서 해리스의 상승세를 꺾겠다는 보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쫓기는 양상이다 보니까 조급해서일까요? 최근에 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해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에서 제가 해리스 부통령보다 잘생겼다. 또 해리스의 웃음소리를 들은 적이 있느냐. 마치 미친 사람의 웃음소리 같다. 이런 이 수위 높은 이런 좀 부적절한 발언들을 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을 벗어나려고 하는 건지 일단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이 앞으로는 유세에서 경제와 이민 또 국가 안보 이 정책적인 분야에 좀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외신 속보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 전기차 화재 때문에 걱정도 많고 관심도 많은데 이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에서
전기차 화재로 추정되는 큰 불이 났다고요? 네, 이 지금 명확한 이 불의 원인은 안 나왔는데 이 포리투갈의 한 주차장에서 이 전기차에서 불이 난 걸로 지금 추정이 되면서 주차돼 있던 차량 200여 대가 이 전소가 되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불이 난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가 난 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6일 오후였고 포르투갈 리스본의 한 국제공항 인근의 렌터카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주차장에 세워둔 이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지금 이른바 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뭐 전기차 포비아라고 할 정도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 관심이 높은데 지금 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빗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서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서 3국 정상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념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이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됐다면서 공동의 이익 또 안보 위협에 대한 공조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안보 분야에 국한됐던 한미일 간의 협력이 경제와 또 사이버 분야까지 망라한 이 포괄적인 단계로 진입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서 대선 후보 사퇴를 선언을 했었죠. 네. 또 기시다 일본 총리도 역시 이 연임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지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상이 지금 교체가 되는 마당에 뭐 협력의 의미가 다소 좀 퇴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일단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단언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과 일본 뭐 양국 모두 여야를 막론하고 1년 전에 있었던 이 캠프 데이비드 협력에 대한 지지가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는 겁니다. 네. 예,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다 이제 물러나는 것이 예정돼 있는데 그런데 올해 안에 이 한미일 삼국 정상회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정상회의 가능성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정상회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초 1년 전에 이 매년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실은 하반기에 지금 두세 차례 예정된 국제회의 자리에서 정상들이 이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면서 연내에 이 정상회의를 연다는 공감대는 이미 3국이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로 새 당 대표에 선출됐죠? 네, 뭐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 이재명 새 대표는 최종 득표율 85.40%를 기록해서 2년 전에 이 자신이 전당대회에서 기록했던 이 득표율 약 78%의 득표율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가 연임을 하는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하던 때 이후 24년 만의 일입니다. 이른바 이 이재명 1극 체제를 비판하면서 대항마로 나섰던 김두관 후보 최종 득표율 12%를 얻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강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의제를 따로 제한을 해두지 않는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상속세, 뭐 종부세, 금투세 같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이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네. 신임 당대표와 함께 최고위원들이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선출됐습니까? 네, 최고위원회는 이 이재명 대통령 집권 플랜 본부장, 이 본부장을 자처한 김민석 의원을 포함해서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원주 의원이 각각 당선이 됐습니다. 이 원외 인사로 이 막판에 좀 돌풍을 일으켰던 정봉주 전 의원, 이 이른바 이 명파리 발언의 여파로 탈락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 더 강경한 친명 2기 민주당이 완성됐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어제 있었던 민주당 새 지도부 구성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전격 인터뷰 또 매주 월요일 진행하는 품격 토론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세기의 미남으로 불렸던 프랑스의 전설적인 영화배우 알랭 드롱이 향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했군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뭐 세계의 미남, 이 조각 같은 외모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죠. 이 프랑스의 영화 배우 알랭 드롱이 8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드롱의 세 자녀는 아버지가 악화된 건강과 이 사투를 벌이다가 자택에서 사망을 했다면서 가족들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그가 이 스타를 넘어서 프랑스의 기념비적인 존재였다면서 애도를 했습니다. 알랭 드롱은 이 지난 1960년에 개봉된 영화 태양은 가득히에 출연을 하면서 뭐 연기력, 뭐 여기다가 이 수련 외모까지 겹치면서 이 등장과 함께 대스타가 됐습니다. 이후 50여 년간 이 90여 편의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전 세계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병인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았던 알랭 드롱은 이 지난 2022년엔 안락사를 원한다 이런 의사를 밝혀서 이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논쟁의 여파가 있었는지 프랑스는 올해부터 치료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가 이 스스로 약물을 투약해서 죽음을 맞는 조력 사망의 합법화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동풍이 불면서 연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높게 나타나고 열대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서쪽 지역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밤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서울은 오늘로 29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열대야 최장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5도, 경기도 김포와 강원도 정선은 3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전주 34도, 경북 의성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내륙과 충청 이남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부근 해상으로 북상하면서 내일부터 제주도와 일부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구리 쪽 강변북로는 벌써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 쪽 이동에 1시간 15분가량 필요하고요. 일산 방향으론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 또 구리 시계부터 동작대교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공항 쪽 올림픽대로도 암사대교부터 한강대교 쪽으로 50분이 넘게 소요되고 잠실 방향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한편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방향 평소보다 더딘 이후 중간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 수습하고 있어서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양방향 서울시간과 수원 부근으로 정체되는데 부산 쪽은 이후로도 오산 5차로의 고장난 차 처리 여파 동탄 분기점부터 8km 구간에서 크게 받습니다. 또 영동선 강릉 방향은 신갈 분기점 6차로와 인천 쪽 대관령 6터널 부근 3차로에서 각각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됐습니다. 네, 전당대회 이모저모 그리고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복귀양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전당대회 어제 분위기 어땠습니까? 날이 굉장히 더운데도 그 좌석을 꽉 채웠고 당원대회라는 이름으로 개최가 되었지만 각 지역의 그 중앙 대의원들이 다 참석을 해서
네. 정말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85%의 최고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난번에 77.7%에서 늘어난 거죠. 네. 그만큼 지난번 총선에서 승리를 해 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훨씬 더 강화되고 확대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한 전당대회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이재명을 중심으로 모여야만이 지금 워낙 그 우리나라의 정치라든지 모든 것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 이재명이 대안이다라는 것을 국민들도 여론조사에서 약 한 85% 정도 이렇게 지지를 해줬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의 대표로서는 이재명이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국민 여론과 당신 모두가 이재명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뭉쳐라라고 확인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복귀양 의원 조금 전에 이재명이 대안이다 이러셨는데 네. 이재명이 유일 대안이다 이렇게까지 간 거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네. 이재명이 유일한 대안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재명이 없다라고 하면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그중에서 또 더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고 또 유일한 대안이 또 나올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이재명을 넘을 수 있는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언론이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당 대표 연임은 24년 만에 이재명 대표가 처음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슷하게 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이런 정치적인 그 탄압과 고비를 넘어오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성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선에서 지고 지금 21세기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도입된 정착된 대한민국이다라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이렇게 심한 정치적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고 온 가족들에 대해서 그리고 테러까지도 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로 볼 때는 정말로 저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이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결국은 탄압받고 있는 이재명이 지금 우리 그 민주주의를 대표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 김대중이 대표 연임을 하고 유일한 지도자로서 버텨주면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던 것처럼 이재명도 연임을 하고 현재 유일한 대안으로서 버텨주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된다. 이런 뜻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그 이재명 대표와 가족들이 탄압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네. 말씀하시고 이걸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냥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그러면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네.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법정에서 다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난 지가 2년이 훨씬 넘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진행돼 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지금까지도 늘어지면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똑 떨어지는 어떤 혐의가 있고 죄가 있다라고 하면 진작에 그 유죄 판결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 속에서 정치인 이재명이 겪고 있는 정치적 탄압의 일환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대표 수락 연설하면서 그 네. 대통령과의 1대1 회동 또 한동훈 대표와의 1대1 회동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그 대여 관계 또 대정부 네. 관계에 네. 있어서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재임된 대표 이재명은 과거와는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넓은 행보 그리고 좀 더 넓은 품을 가질 때 다음 대통령 이재명으로서의 입지를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양보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더 모색을 해 나갈 것 같고,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하고의 1대1 회동에 대해서는 뭐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한동훈 대표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한동훈 대표급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색된 여야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하고의 1대1 회동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지금 현재 협치가 무너지고 있고 그 협치를 복원해야 되는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통령이든 또 여당의 당대표든 누구든 마다하지 않고 만나겠다라는 어떤 그 협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그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원칙적으로 그건 안 된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제3자 추천 특검법도 수용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그 점은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3자 추천, 예를 들어서 변협이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이렇게 추천을 통해서 특검법을 만들어 시행했을 때 자칫 면죄부 주기밖에 되지 않을 면죄부 주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타협의 미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3자 특검법이 갖고 있는 긍정성 또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특검법이 발의됐다라는 것 자체로 그 관련된 사안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설령 혐의의 어떤 그 유무를 밝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갖는 정치적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제3자 특검법도 의미가 있다라는 이 두 주장 가운데에서 네.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 두 주장의 장점들을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는 그 여당 쪽에서 야당과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제3자 특검법의 어떤 안을 내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한동훈 그 대표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스러운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자, 이재명 대표 선출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쭉 들었는데요. 예, 우리 네. 더불어민주당 복귀양 의원과의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의원님, 네네. 그 최고위원 구성 5명의 최고위원이 이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대강 예상이 됐었었는데 이제 정봉주 후보가 단독 1등으로 달리다가 네. 막판에 이제 탈락이 됐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죠. 최고위원 선거가 뭐 명팔이냐 이재명 대표에게 줄석이냐 뭐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것 또한 사실인데 그만큼 현재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될 텐데 각자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고자 분열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네. 정서들이 지금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정봉주 후보가 이런 강한 우려를 갖고 있는 지지자들의 어떤 조금 지지자들을 화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해서 막판에 표를 거의 못 얻다시피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좀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정봉주 후보의 전략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그냥 실언인데 이렇게까지 됐다고 봐야 될까요? 두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1등을 하고 싶었는데, 네. 김민석 후보로 당심이 모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서운한 면이 작동됐던 것 같고
이것이 이제 박원석 의원 발로 정봉주가 화났다. 네. 최고위원과 최고위원회 되면 내가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식의 발언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정봉주 후보에게는 독이 됐는데 네. 그것을 본인이 이제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제 또 정치인은 자존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지 간에 정봉주 후보가 했던 말 자체가 그릇된 말은 아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보고 한 사람 중심으로만 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정치적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다면 실제 그 민주당의 집권이라고 하는 것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넓히는 데 있어서 정봉주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였었는데 그 진심이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야 될 때인데 다른 소리 하지 마라. 라는 정서를 가진 그 당원들에게 동의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다소 아쉽긴 합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 이 정봉주의 정치는 이걸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그러나 다시 할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십니까? 정봉주의 정치는 오히려 더 크게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만약에 이번에 당선돼서 들어왔으면 그 범위 내에서 활동을 했을 텐데 정봉주의 말이 그릇된 말은 아니다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정봉주를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그 지난 BBK 다스에 대한 그 1등 공격수 정봉주를 민주당이 그 정치적 공로에 대해서 전혀 품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오뚜기 정봉주라는 표현이 좀 걸맞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다시 일어나서 본인의 정치적 영역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요. 통상 정당마다 집단 지도 체제를 이제 운영할 경우에 네. 그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구성하면 그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의 일종의 보완제 역할을 하는 지도부 구성이 있을 때가 있고. 네. 아니면 그냥 당대표 한 사람을 추종하는 지도부가 구성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은 그 2년 후 지방선거를 넘어서 3년 후 정권 탈환을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구성된 지도부가 그 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지도부는 가장 중요한 것이 2년 다음번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내는 것.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내놓고 대선 체제를 발판을 짜놓는 것까지가 이재명 대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서로 대립적 관계냐 보완적 관계냐 이런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에 준비를 해야 되는 그 당사자로서의 이재명과 또 함께하는 지도자로서의 최고위원들 그러면 서로 저는 부딪힐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고 예. 당장 현재 지도부는 2년 후에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준비를 위한 초석을 다져놓는 것까지가 과제이고 그 다음에 또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지도부가 대통령 선거를 책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도부에서 다음 대선까지 좌지우지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예.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의 탈락을 먼저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동시에 전현희 후보가 2위로 당선된 것도 이변이라면 이변일 텐데요. 네네. 아무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했던 것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모아낸 것 아니냐 이런 언론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현희 의원은 출마하면서 당선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대부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국가인권위원장 하면서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았던 이런 그 희생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현희 의원은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시작을 했고 여기에서 그 최해병 사망 관련해서 또 그 상임위에서 발군의 역할을 했던 것 이것이 이제 가까이에서의 득점 포인트였었고 네. 맨 마지막에는 그 인권위원회 모 국장께서 돌아가시고 이것에 대한 죽음의 그 책임이 김건희 여사에게 있다. 결국은 이제 그 살인자와 다름없다라는 발언이 대통령실에서 들을 때는 매우 불쾌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그런 안타까운 죽음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 전현희의 말이 다소 과할 수는 있으나 맞다라고 좀 박수 쳐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그 모아져서 좋은 성적을 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현희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대리 사과라고 표현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네. 전현희 의원 본인의 입장 표명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과거에 김병주 의원께서 국민의힘 의원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네. 그런 발언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전현희 의원은 본인 입으로 본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사과를 한 것은 여야 관계를 원만하게 끌어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대표로서 행여나 이런 일이 그 대화를 막히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일종의 뭐 간접적인 뭐 낮은 수입니다만 대리 사과를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복양 의원은 지역구가 충청남도 아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독립기념관이 있는 충청권에서 네. 이 광복절 기념식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된 논란, 또 네. 이종찬 광복회장의 광복실 불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불참한 것 아닙니까?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저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이제 아산시장을 2차례 하고 하면서 네. 나라와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야가 서로 긍정적 경쟁을 벌이는 것 그리고 정책 경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당은 다를지라도 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형태로 그 국민들의 걱정을 자아내게 하는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 분노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저는 이제 독립기념관이 바로 저희 지역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네. 이번 이제 8.15 때 함께 김영석 관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민주당과 그리고 충남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집회를 열었었는데 네. 한결같이 그래요. 아니 왜 이런 싸움을 일부러 자초를 할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김건희 여사라든지 해병대 특검이라든지 이런 불리한 정국에 대해서 물타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도 심지어 나올 정도로 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실제 그런 그 집회에 참가했던 분들의 일반 시민들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에 대해서도 여당에서 일부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표현을 하던데 또 일부 여당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김영석 그 관장 퇴임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다소 다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네. 이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갈등의 그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 저는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독립기념관장을 퇴임시키고 여기에 우리 국민 정서에 걸맞는 네.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으면 예.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은
똑같은 뉴라이트적인 역사관을 네. 갖고 있는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복귀왕 의원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위기 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 1308로 전화 주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임산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스주빈 대표 박현지입니다. 쓰레기 줍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담배꽁초 쓰레기다 보니까 해당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 근데 담배꽁초 자체에도 7,000여 종이 되는 유해 화학 물질이 있고, 그리고 담배 10개 중에 9개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소재 성분의 필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일단 대부분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거든요. 비가 오는 날이면 이게 다 쓸려서 빗물바지로 다 흘러 들어가고, 하수관을 통해서 많은 꽁초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가고 또 바다로 가서 다시 저희에게 돌아오는 영향이 있어요. 해양 생물을 직접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경우, 특히 바닥에 있는 해양 생물들이 있잖아요.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참 흡연자분들도 난감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정당하게 세금까지 붙여서 판매하는 담배를 정당하게 내 돈 주고 샀는데 이걸 피게 되면 너무 눈초리를 받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흡연 장소도 마땅히 없어서 버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담배꽁초를 길에 버린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이제 담배꽁초를 본인이 직접 들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위를 해야겠죠. 담배꽁초는 10개 중 9개는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고 수거 재활용이 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로 조금 더 다가가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실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로 29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열대야 최장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35도, 경기도 김포와 강원도 정선은 36도, 경북 의성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절기 처서인 목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로 떨어지는 등 폭염특보가 일시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 내륙과 충청 이남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 태풍 종다리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을 차차 북상하면서 내일부터 제주도와 일부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도 내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면서 목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서울의 기온 27.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쏟아지는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시는 두 분입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고 지도부가 이제 새 지도부가 구성됐습니다. 총평하신다면요, 신경민 의원님? 뭐 예상했던 대로고요. 85라는 숫자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괜찮은 숫자입니다. 만약에 9자가 나왔다면, 그리고 뭐 89점 얼마 해가지고 나왔더라면 그게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85, 지난번에 77.7,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 숫자가 나온 거고요. 뭐 이렇게 된 건 이제 뭐 모두 다 얘기하다시피 민주당의 일극 체제가 완성이 됐다. 사실 지난번에 공천 파동을 통해서 또 4.10 총선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죠. 그 이번에 거듭 확인이 돼서 이재명 대표로서의 민주당, 이것은 완성이 됐고, 이 현재로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체제가 됐고요. 이 체제가 흔들린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 본인의 리스크 때문에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네, 김영우 의원. 뭐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지도부 구성은 완전히 이재명 대선 캠프가 이제 꾸려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85.4%를 받았는데 그 퍼센트도 문제지만은 그 최고위원들 구성을 보면은 하나같이 아주 이재명 당대표 호위 하겠다라고 했던 그 인물들입니다. 특히 이제 강경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최고위원 네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신 나간 국민의 의원들이라는 말을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면서 이게 순위에 올라섰고, 그다음에 막판에 이제 전현희 후보도 사실 4등, 5등, 뭐 6등 이렇게 좀 미미하다가 김건희 살인자라는 그 발언을 그 상임위 때 하면서 굉장히 그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고위원 2위로 이렇게 이제 마감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반대죠. 이재명 파리하는 무리를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그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하면서 굉장히 잘 나가다가 한때 뭐 최고위원 1위였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종합 6위로 해가지고 이제 탈락하는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 호위무사들로 구성된 이재명 대선 캠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우 의원이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 신경민 의원님, 그러니까 그런 발언 하나하나가 실제로 그 표심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 순위를 바꾸고 당선권에 있던 후보를 진짜 탈락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그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당원 투표는 이제 17개 시도당이 쭉 순차적으로 가니까요. 발언에 영향을 받죠. 그 앞에 된 것을 고칠 수는 없지만 향후에 진행되는 당원 투표에는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그리고 대의원 투표는 마지막에 하거든요. 국민 여론조사는 2번에 걸쳐서 하는데 그 시간차로 따라서 영향을 많이 주고요. 특히 정봉주 의원 경우 쭉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은 국민 여론조사나 대의원 투표를 겨냥을 하고 명파리 발언을 전략적으로 한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나 그 발언의 강도로 왔을 때. 그런데 네. 대의원 표나 국민 여론조사 발언을 겨냥한 거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실 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원 투표, 누적 당원 투표가 그 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1위는 내놨지만 2위, 3위를 쭉 유지를 하다가,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이 5위 안에는 들 것이다 라고 낙관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이후에, 발언 이후에, 기자회견이죠. 발언과 기자회견 이후에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 여론조사에서 보면 6위를 합니다. 그리고 대의원 투표에서도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의원하고 국민 여론조사가 44%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원이 56%고요.
그렇게 따지니까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의 전략은 성공하지 못한 것이고요. 이번에 전략 미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국민 여론조사에서 올라갔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건 정봉주 후보 자체가 그 사이에 발언이나 본인의 그 처신이나 개인적인 행태 면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해서 이번에 뚝 떨어지게 된 거고요. 전략 미스도 있지만 그 사이 누적된 정치적 행태, 개인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집결된 결과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후보가 무슨 반명, 이재명 대표한테 반대하거나 뭐 또는 비명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는 대통령을 만들려면 이거 해야 된다. 사실은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 그러면 이 어떻게 봐야 되죠? 이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정치를 할 때 이 정봉주 사례가 마치 무슨 이 반명교사처럼 뭐 이렇게 작동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 정봉주 후보가 기자회견한 내용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이재명 파리를 하는 그런 아주 소수의 정치인들 이거 안 된다. 우리 당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 내용만 봤을 때 정봉주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그 기자회견한 내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파리 하지 마라. 이재명 파리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그 내용만 보고 강성 지지층들은 이재명을 욕되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한치의 어떤 그 비판, 반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곧 반 이재명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봉주 후보는 이번에 완전히 이제 밀려나게 됐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김두관 후보가 12%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재작년에 박용진 후보는 그래도 22% 정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젊은 후보라고 하는 뭐 김지수 후보는 2%대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단일 체제는 완벽하게 구성이 됐지만 당내에서 그러면은 행여 이재명 대표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또 국민의 어떤 상식하고 맞지 않을 때 이거를 과연 누가 총대 메고 비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분위기라면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외연 확장이 어렵겠구나 유연성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길게 봐서는 정당의 어떤 외연 확장 유연성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좋지는 않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는 이제 플랜 B가 갑자기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이렇게 완벽하게 일극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영수회담 바로 대통령하고 영수회담 하자고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한동훈 대표하고도 대표회담 하자. 굉장히 이제 자신감을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굉장히 강경한 그 대여 또 대용산 투쟁 일변도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두 분께 이제 이렇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지도부를 새로 출범시켰고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새 지도부가 출범했는데 국민의힘은 뭐 한동훈 이른바 친한계와 뭐 비한계라 그럴까요? 뭐 4대 5다 5대 4다 하여튼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가 100% 구성되는 것으로 일단 보이거든요. 어느 쪽이 당에 좋고 또 대선에 유리하게 구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유연성 문제에서는 일국체제가 불리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일 겁니다. 찬바람이 불면 바로 구형과 선고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빤해요. 1심 1분이다 라고 이제 탁 퉁치고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두 개가 1심 선고가 나오는데 두 건에서 무시할 수 없는 1심 선고 형량이 나왔을 때 퉁치는 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특검, 탄핵, 국조 뭐 이런 것들이 시리즈로 계속 나올 것이고 검찰의 개혁을 들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영수회담하고 무슨 여야 대표회담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으로는.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4월 달에 봤습니다마는 하루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만나고 문간 나오면서 바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 그런 영국에서 이게 뭐 영수회담을 했나 하는 걸 다 잊어버릴 정도로 여야 대립이 극심하게 돼버리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 지금 뭐 얘기는 다 좋습니다. 뭐 먹사니즘을 하자, 뭐 민생을 하자, 뭐 다 만나자, 머리 맞대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뭐 해보자, 뭐 어쩌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며칠이나 갈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사법 리스크가 법원 리스크도 있지만 법원의 리스크가 커지면 검찰도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검찰 리스크가 또 나올 것이고 이러면은 결국은 찬바람이 불면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게 될 것이고 국회는 결국은 특검, 뭐 국조 또 국감까지 겹치잖아요. 네. 그리고 탄핵 그러면서 방탄으로 넘어가게 되고 근데 윤 대통령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지도자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방탄을 하느라고 민생을 얘기할 겨를이 있을까요?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그걸 추종하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여야의 지금 당 내부의 체제는 좀 다릅니다마는 결국은 여야가 서로의 이해를 위해서 올인을 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 순도로 따지면은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순도 금으로 따지면은 뭐 순도 99%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위험 요인이라는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 가고 있을 때 빨리빨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 구성이라든지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거나 비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없죠. 그랬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잘못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위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유난 갈등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게 있지만은 그래도 지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변화를 택했거든요.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다음에 또 일면 세대 교체라는 것이 가시화됐습니다. 이제 70년대생으로. 그래서 뭔가 미래지향적이긴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그 당내의 갈등이나 불안 요인은 그거는 굉장히 한동훈 대표가 잘 관리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서 외연 확장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당원 그다음에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이제 앞으로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도부 구성은 국민의힘이 더 잘 된 것 같다. 이게 김영우 의원의 말씀이신 것 같네요. 미래지향적이고 외연 확장 가능성이 크죠. 그래도. 제가 그 대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조심 운전을 해요. 뭐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선택적으로 해요. 이번에 광복절 등등 친인사 등용 등등 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한마디 얘기를 못 하는데요. 근데 지금 뭐 그러니까 본인이 이 얘기를 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하는데 너무 친윤의 눈치를 보다가 보면 이게 과연 여당의 대표로서 맞는 태도인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지는 중간에 있는 여당의 어떤 중진들 그 의미 있는 분들이 다 손 놓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지금 당 내부 체제는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다라고 봐요. 일극 체제는 일극 체제대로 불안함이 있고요. 지금 한동훈 체제는 한동훈 체제대로 불안함이 있어서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라는 눈높이에서 진짜 보면은 불안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조금 더
좀 말씀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영우 의원이 그 강성 발언이 강성 지지자들의 그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내서 최고위원 순위도 바뀐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강성 발언을 이렇게 불쑥불쑥 할 사람, 네. 뭔가 좀 당에서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강성 발언하면 된다. 이런 식의 이른바 정치가 팬덤에 끌려가는 이런 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 더불어민주당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제 그런 걱정과 우려를 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네. 이 점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가 개선이 되기보다는 개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화가 양화를 계속 구축해 나갈 겁니다. 걷어차는 거죠. 그 계속 강성 발언을 하고 센 발언을 하고 상대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거친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당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게 되는 이 문화, 이게 점점 강해지면은 사실 국회라고 하는 게 여야 뭐 협치도 해야 되고 민생을 위해서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 안 되는 걸 그래도 만들어야 되는데 대화를 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대화와 협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기회주의자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때 사실 민주당의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좋은 마음, 옳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당이 개혁을 해보자, 여야 협치를 한번 해보자,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개혁도 하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엊그제 그 DJ 서거 그 추모식 때 15주기인가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 추모사에서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장황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추모식에서도 이런 분위기라면은 민주당은 대여투쟁, 반 윤석열 정부 투쟁으로 나설 겁니다. 거기에서 점점 강한 발언,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한 후보가 그 전당대회에서 선두를 달리듯이 점점 거칠어질 거예요. 이것은 다 같은 불행이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은 이제 122만 중에서 한 30% 정도가 참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한 40만이 정 내외의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분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강경 지지층들이 또 코어 그룹이 돼가지고 또 끌고 나가고요. 그래서 이 소수의 아주 강경한 사람들이 한 당을 이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민주주의가 맞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건 국힘당 경우에도 이런 낌새를 보이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팬덤이라는 것이 과연 꼭 좋은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지금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뭐 책임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사법 리스크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윤 대통령도 똑같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광복절 사태를 보면서 정말로 윤 대통령이야말로 강경 지지층에 기대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따지면 두 지도자가 사실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이렇게 두 쪽으로 가서 내 지지층, 그중에서도 강경파들 지지층만 있으면은 나는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것은 이건 착각입니다. 나라는 그렇게 운영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도층의 각성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찬바람이 불면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저희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이제 여러 코너들이 있는데 거친 말 하나 하지 않고도 정치 현안을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품격 토론이 굉장히 인기가 높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우리 KBS 시청자들이 여의도 정치판보다는 좀 수준이 높은 것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예, 그런 데서 저는 희망을 찾습니다. 자, 이 다음 주제는 그 외교안보 상황입니다. 그 8월 18일 작년에 그 캠프 데이빗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주년을 맞아서 이제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 독트린이라고 불리어지는 이제 선언을 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 분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김영우 의원부터 말씀 좀 듣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국내 정치에 이제 매몰이 돼가지고 그 국제 외교 안보 현안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다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이제 최초로 그 캠프 데이빗에서 한미일 그 정상회담이 열렸고 3가지 그 원칙들이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번에 이제 공동 성명, 한미일 공동 성명을 이제 1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이제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됐는데, 지난해 캠프 데이빗에서의 그런 어떤 공약, 공동 선언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됐는데요. 뭐 주요 내용은 이제 철통 같은 한미일 안보 협력 이거 재고해야 되고, 또 경제 기술 협력 확대해야 되고, 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계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는데 공동으로 맞서자, 이런 등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이제 바뀝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있었던 그 공동 성명, 이것이 지속되려면은 앞으로 실무 그룹이 잘 꾸려지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한미일 공동 선언이 그러면 그때뿐인 그런 공동 성명에 그치지 않고 어떤 그 효과가 지속되려면은 이것을 중심으로 계속 그 실무 그룹이 계속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경우도 그 실무 그룹을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김태호 1차장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지도자의 어떤 변화와 관계없이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나아가서 국제 안보를 위해서 협력을 계속 지속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북러 관계가 굉장히 밀착돼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있고, 또 중동 지역도 지금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아마 그 한미일 공동성명은 국제사회에서 안보 협력을 지속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8.15에서 내놓은 닥트리는 그건 뭐 북한이 전혀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북한이 반응할 수가 없는 얘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데, 이걸 반응을 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해본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고 앞으로도 얘기가 없을 것이 뭐 너무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대선이 문제인데, 이건 9월 10일 날 우리 시간으로는 9월 11일 새벽 아침 시간이 되겠죠. 대통령 토론 ABC 방송에서 하는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어떻게 보면 큰 방향은 결론이 난다고 보는데요. 지금 해리스가 굉장히 뭐 기세를 몰아가고 있고, 그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 7곳 중에서 5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미국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해리스가 부통령으로서나 아니면 후보로서 지금까지 언론에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도 해리스여 나와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리스가 일단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나오고 있지 않아서 해리스 검증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해리스가 과연 만약에 9월 10일 토론을 망친다면 그 이제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다시 또 득세를 하게 되면 이건 우리나라 외교 안보에 있어서 뭐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되는 거죠. 아마 트럼프가 된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기조를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전에 했던
이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만들어 놓은 닥트린 비슷한 것도 흔들려고 할 거예요. 이건 뭐 굉장히 중대한 사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9월 10일 TV 토론을 열심히 쳐다볼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리고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간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우리의 그 핵 위협을 그러면은 누가 어떻게 막아줄 것이냐라는 것을 캠프 데이비드 1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가지자라는 논의를 하는 분들이 국내에 있는데 과연 이게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미국 대선을 열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예. 시간이 한 1분 조금 더 남았는데요. 우리 신경민 의원께 이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어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이었습니다. 다 DJ 정신 개성을 얘기하면서 여야 정치인들이 모였는데 최근에 뭐 사조 논란도 좀 있고 그래서요. 그 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상황을 보시는지요? 사저 논란은 정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DJ 사저가 물론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문화재로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다른 방안을 찾았어야 됩니다. 만약에 서울시나 정부가 찾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민주당은 뭐 입만 열면 DJ 정신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DJ가 사실 만든 당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문제를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걸 찾지 못하고 김원걸 전 의원 개인한테 맡겨놨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무슨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이것은 방안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모든 각 당이 정치인들이 DJ 정신을 강조하고 팔지만 말고 사실은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용, 협상,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게 DJ가 강조한 정신들인데 뭐 국회나 정치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품격 있는 두 분과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짚어드리고 토론하는 품격 토론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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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한 번 더 뉴스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팀원 위메프 사태가 지금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또 다른 온라인 쇼핑몰이 최근에 문을 닫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온라인 쇼핑몰 알레츠라고 있습니다. 이제 영업 종료와 동시에 지금 전 직원이 다 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16일이죠. 알레츠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 30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네. 알레츠는 콘텐츠와 커머스를 결합해서 2016년에 문을 연 쇼핑몰인데요. 주로 이제 프리미엄 상품 위주로 이렇게 판매를 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기준으로는 한 달에 방문자 수가 한 36만여 명 정도 됐고요. 이 알레츠 쇼핑몰은 이 인터스텔라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작년 매출은 한 150억 넘겼는데 네. 영업 손실이 무려 104억 원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감사 보고서를 봤더니 이 회사의 작년 말 기준 미지급 금액이 한 267억 원 정도 됐고요. 1년 전에 이게 2배 정도 이상 취소순 금액이어서 좀 부실 운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거는 줘야 되는데 안 줬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았는데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이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지금 계속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공지가 올라온 16일이죠. 이 날이 하필이면은 입점 업체들한테 중간 정산을 해줘야 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폐업 선언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다수 업체들이 이제 놀라가지고 이 알레츠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다면서 굉장히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한 업체 대표가 알레츠 정산 주기가 최대 60일이어서 대다수 업체가 지금 7월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입점업체 대표는 이 박 대표뿐만 아니라 MD들 이제 판매자 중간인 상품 판매를 연계하는 사람들인데요. 폐업 공지 외에 아무 연락이 없다. 지금 연락처나 거주지 수소문을 비롯해서 방법들을 동원해 책임을 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영업 종료와 동시에 전 직원이 퇴사를 해버렸으면 그냥 예. 딱 문을 닫았다는 얘기잖아요. 공중분해가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연락할 방법도 없고 전화를 해도 받는 직원도 없다 이런 뜻인가요? 예. 하하. 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정말 황당하고 답답할 것 같은데. 자, 팀원 위메프에 이어서 이런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쇼핑몰이잖아요. 이게 도미노처럼 번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규모 이커머스 업체들 사이에서 추가적으로 미정산 사태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 목소리가 굉장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팀원 이메프 사태로 재무 건전성이 낮은 이커머스 기업들의 좀 투자 심리가 계속 위축이 되고 추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례에서도 사실은 인터스텔라라는 이 회사가 결국 추가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이 유동성 확보에 실패를 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결국 서비스를 중단했다 결정을 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여기 이 대표가 임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2, 3일 전까지만 해도 팀F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무리였다. 이렇게 지금 직원들한테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전문가들 역시 이 투자자들의 경각심이 커진 만큼 이 향후 이런 다른 좀 플랫폼 산업으로 유동성 위기가 퍼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뭐 이 리스크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투자를 만약에 했다면 예. 앞으로는 이게 다 따져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추가 투자가 아무래도 위축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유동성 위기를 투자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런 식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그래서 도미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 지금 팀원 UF는 아직 뭐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일단 지금 그 티몬 위메프 이 판매 대금 받지 못한 피해자들 어제도 정부 서울청사에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요. 어제만 해도 한 130여 명이 떼학볕 앞에서 그 밑에서 좀 집회를 했습니다. 일단 이 사태 자체는 지금 서울 회생법원으로 넘어갔어요. 네. 이 티몬 IMF 1차 채권자 협의회에서 피해 금액이 이제 200만 원 이하인 소액 채권자 한 10만 명 되거든요. 우선 변제 대상으로 하는 자구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를 법원이 사실상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봤더니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회생 절차상 평등의 원칙을 이제 들었다는 건데 좀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똑같은 채권인데 소액이라는 이유로 먼저 변제받고 이 거액 채권자는 변제받지 못하거나 변제 시점이 늦어지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차 협의회가 30일이거든요. 그럼 팀원과 IMF 쪽에서 어떤 자구안을 나올 수 있을지 지금 굉장히 머리를 굉장히 싸매고 있는데 지금 업계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비자원에서는 그 집단 분쟁 조정 참여 신청 계속 받고 있다면서요? 예. 지금 소비자원에서 여행 관련 상품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더니 약 9,000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네. 오늘부터 또 티몬 IMF에서 판매된 이 상품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피머니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상품권 관련 집단 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참여자 1만 명 훌쩍 넘을 것으로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집단 분쟁 조정은 동일 유형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이제 가능한 제도입니다. 네. 이 집단 분쟁 조정은 성립하면은 사업자로부터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소비자까지 좀 구제할 수 있는데요. 아, 그래요? 문제는 이 집단 분쟁 조정이 성립되기까지가 좀 험난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제도가 2007년에 도입이 됐는데 네. 그때부터 TMF 사건까지 총 203건이 접수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기각되거나 뭐 신청 취하된 거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조정안 자체가 마련된 거는 112건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제 조정이 성립된 거는 48건. 절반이 안 되죠. 근데 불성립된 사건보다 적어서 이게 과연 티몬 IMF 사태 이번에 좀 피해자가 많은데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뭐 동시에 또 수사는 또 수사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네.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티몬 IMF 사태를 좀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한국 관광 명소 볼 거 없다. 이 뭐 태국 여행 협회가 이런 식으로 좀 사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좀 비하하는 듯한 이런 이 말을 했어요. 예, 태국 여행협회가 뭐 사과도 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좀 문매를 맞은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11일이죠. 일본 유력 매체인 니케이, 그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에서 만든 니케이 아시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은 밴 코리아, 이 한국 금지 운동인데 이 운동으로 중국, 일본으로 떠나는 태국 관광객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 매체는 태국 관광객들이 지금 소셜 미디어에서 밴 코리아 해시태그를 공유하는 등 이런 한국 여행 불매 운동에 인해서 일본과 중국 여행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에 문제는 태국 여행사 협회가 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일본과 중국을 이제 한국과 비교하면서 한국 관광을 좀 비하를 한 거거든요. 이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측의 문제 제기로 뒤늦게 사과하는 일까지 지금 벌어진 겁니다. 뭘 어떻게 비하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유타 차이 이 여행사협회 부회장인데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한 이유가 한국의 관광 명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제공하는 관광지는 주로 뭐 영화나 넷플릭스 드라마로 대중화됐기 때문에 일시적인 인기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또 문제는 여기에다가 중국과 일본을 비교해서 더 논란이 일었는데 중국과 일본은 더 많은 관광 명소 외에도 뭐 무비자 입국과 비용이 저렴하다 또 멋진 전망과 좋은 분위기 이런 매력으로 좀 태국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밝힌 거거든요. 네. 또 중국 여행이 이제 4일간 한다고 했을 때 1인당 22,000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6만 원이 드는 반면 한국 여행 비용은 117만 원이나 든다. 중국이 더 저렴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뭐 제가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뭐 좀 다녀봤는데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는 없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물가 때문에 이 여행 경비는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건 겉으로 드러난 이른바 비하 논란이고 그 이면에 뭐 다른 사정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태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가 새로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자여행 허가 KETA라는 제도인데 좀 엄격한 심사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입국 거절 사례가 잇따르자 그것 때문에 이른바 밴 코리아라고 하는 이런 반한 감정이 태국에서 좀 싹이 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도인가 봤더니 112개의 이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적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이 무비자가 가능한 그 여권인데도
현지 출발 전에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인에 대해서 이제 지금 KETA 이 거절 사례가 많아져서 또 거절 사유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태국 현지인들 사이에서 지금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이 KETA 허가가 나도 또 국내 공항 도착한 다음에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돌아가는 사례도 좀 있었어요. 이렇다 보니 지금 이럴 경우에도 뭐 예약한 호텔이라든지 항공편에 대한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태국 여행객들 불만이 좀 쌓이고 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전자 여행 허가요, ETA. 예. 이건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게 그 비자와 관계없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불만을 가졌다 그러는 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문제는 그 아까 전해주신 대로 이렇게 허가가 안 나면 아예 안 올 텐데 예. 허가가 났는데 입국 과정에서 거절을 당하거나 또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호텔이나 여러 여행 상품과 관련된 환불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제대로 뒤처리가 안 되면 한두 사람이라도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거고 예, 그런 게 이제 소셜 미디어에 퍼지다 보니까 그렇죠. SNS에 막 쓰면은 이제 반한 감정이라고 하는 게 예. 생길 수가 있겠네요. 지금 그런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독 태국 관광객한테 좀 다소 엄격한 잣대를 만약에 들이대고 있다면 예.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지금 국내 불법 체류자 순위 숫자를 봤더니 네. 태국이 1위거든요. 지금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서 마약과 각종 신종 범죄가 약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몇 년 전부터 태국이 또 마약도 합법화 일부 된 것도 있고 해서 예, 대마초, 예. 합법화 뭐 네. 이런 걸로 앞서가죠. 그렇죠. 태국이. 그런 예. 것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국내 우리 국민들이 관광을 다녀와도 만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거기서 그거를 반입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당연하죠. 되는 경우가 예. 있는데 모르고 뭐 음료에 탄 거를 마셔도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중앙 부처에서도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는 관광객을 좀 더 유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태국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니까 법무부에다가 올 연말까지 태국인에 대해서 이 KETA 한시 면제를 조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법무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에 대한 KETA 한시 면제는 좀 신중해야 한다. 또 이런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예. 어쨌든 지금 두 부처 간에 이건 의견이 달라지고 있고 또 외교 당국에서도 이게 외교 당국 간 그런 테이블 의제 테이블에도 올랐거든요. 이 마릿사응이 암퐁 네, 태국 외교장관인데요. 지난 2일이죠. 조태열 외교장관과 서울에서 만났는데 이 태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보다 원활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좀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적도 있고 네. 뭐 외교장관도 한번 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만큼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논의를 해볼 수도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태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좀 신속하게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와 함께 한 번 더 뉴스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여전히 힘겹습니다. 서울 시내 구리 쪽 강변북로 정체 더 늘어서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1시간 20분가량이나 정체 이어지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강동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와 동호대교부터 마포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 사이로 사고로 인한 정체 남아있고요. 이후로는 내내 수월하다가 올림픽대교부터 노량진 수살시장 구간 정체입니다. 고속도로에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안성과 수원 또 죽전에서 서울 요금소 사이 더디다가 판교에서 반포까지 11km 구간 막혀 있고요. 제2경의고속도로 성남 방향 광명 부근 3차로에 사고 여파 뒤로 크게 받고 있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대구 쪽 달성 2터널 부근과 남해 이지선 김해 방향 가락 부근 1차로에서 각각 사고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포츠 먼데이입니다. 한 주를 활기차게 월요일부터 열어드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프로야구 열기가 식을 줄 모르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1000만 관중 시대를 열까요? 지금 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어제 573경기 만에 847만 5,664명의 관중이 찾았어요. 네. 이게 지난 2017년에 최다 관중인 840만 688명을 넘어선 거거든요. 7시즌 만에 넘어섰는데 보통 한 시즌에 720경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573경기를 마쳤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147경기가 남았어요. 네. 근데 요즘 한 경기 평균 관중이 한 11,000명 됩니다. 그렇다면은 150만 달성이 가능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1000만 시대를 여는 것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000만 번째 입장객 이것도 뭐 대단한 이벤트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섯 경기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어떤 분을 이제 1000만 번째 관중으로 잡아야 될지 고민이긴 한데, 근데 요즘 보면 주중 관중이 이 무더위에도 또 올림픽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경기장이 매진되는 경우가 많으면서 주중 관중만 50%가 넘게 늘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올림픽 이런 거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집중해 주는 게 좀 줄죠 아무래도. 예. 그런데 이번에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한 부분이고요. 뭐 한화 같은 경우는 올해 정말 대단합니다. 홈 17경기 연속 매진에 그 60경기 가운데 41경기 무려 뭐 3분의 2가 매진됐기 때문에 이거 정말 그리고 삼성이 웬간해서 100만을 넘기지 못하는 팀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알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00만 관중을 돌파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삼성마저도. 그래서 지난 2017년에는 이제 우리가 그 한참 관중이 많을 때 엘롯기 이제 LG, 롯데, 기아에다 두산까지 해서 이 네 구단이 100만 관중을 넘어서 그 관중 800만 시대를 이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미 LG, 두산, 삼성이 뭐 100만을 넘어 있고요. 또 기아, SSG, 롯데마저도 곧 100만 관중에 도달을 해요. 네. 그렇게 되면 6개 구단, 10개 구단 가운데 6개 구단이 100만 관중에 동원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가족 팬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가족 단위 팬들이. 네. 그리고 보통 야구하면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남자들의 스포츠거든요. 남자들이 가서 보고 하는데 저희는 여성 팬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여성 팬들이 경기장을 다 이렇게 장악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국민 여가로서 자리 잡았다는 게 확실한데 그래도 근데 사실 이렇게 1000만 관중쯤 되고 나면 우리가 영화 1000만 관중 되고 나면 극장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었듯이 그래요. 예, 우리 시설들도 바뀌고 보완돼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봐서는 1000만 관중 시대를 우리 프로야구 대비하고 있는지도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미국 메이저리그 이렇게 관중 관람하는 거 보면 가족 단위로 와서 뭐 먹고 이러면서 아주 즐기잖아요. 네네. 그 우리 프로야구도 그런 의미에서 팬 서비스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럼요. 사실 그 팬파크 예전에는 그냥 야구 경기장이었는데 요즘은 볼파크잖아요. 그래서 공원에 와서 가족들이 즐기듯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뭐 음식도 먹고 심지어 뭐 고기도 굽고 또 맥주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민 여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좀 더 노력은 필요해 보이죠. 네.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김하성 선수요.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다 그러는데 뭐 배트를 바꿔서 그렇습니까? 예, 저도 사실 보면서 지난 토요일 경기를 보면서 저런 배트가 있었나 이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고 태극기로 이렇게 장식이 돼 있습니다. 보면서 저렇게 되면 국가대표로 뛰겠다는 얘기인가 너무나 이제 그 확실하게 자기 소신을 밝힌 거 아닌가. 그 배트가 그렇게 제작돼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또 본인들의 그 취향대로. 근데 8번 타자로 나왔는데 그 태극 배트를 들고 일단 홈런을 쳤어요. 첫 타석에서. 홈런을 치는 순간에 그냥 홈런이면 괜찮은데 시즌 11호 별로 의미는 없어 보였어요. 근데 기록을 보니까 통산 47번째 홈런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강정호 선수랑 46개 가지고 있으면서 공동 3위였거든요. 메이저리그 선수여서. 예. 근데 이제 단독 3위가 됐고요. 그동안 뭐 좀 타격감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뭐 2할 때 초반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토요일 날 치고 어제도 또 2루타를 쳤어요. 그 배트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타격이 이제 2할 3푼대로 올라졌습니다. 좀 더 가야 되겠죠. 한 2할 6푼대가 돼야 김하성 선수답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 메이저리그 그 서부 지구가 조금 뭐랄까 침체기 있는 것 같아요. 오타니를 데리고 많은 선수들을 영입한 LA 다저스도 사실 승률을 생각보다 많이 못 달리고 있거든요. 예. 샌디에고 그렇게 김하성 선수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데도 지금 사실 그 리그에서는 2위입니다. 그런 거 봐서는 전체적으로 그쪽이 조금 올해 좀
잘 되지 않았나 싶고 근데 아무튼 첫 타석 감이 좋아진 걸로 봐서는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마지막 이제 피치를 올려야 되겠죠. 마지막 피치를 올릴 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워낙 수비가 좋고 또 이 그 센스가 빨리 좋아서 네. 뭐 도루 같은 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네. 사실 1번, 2번으로 나가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또 그렇게 타석을 그렇게 배정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요즘 너무 많이 밀려서 이제 8번까지 왔습니다. 다시 1번, 2번으로 복귀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자, 축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EPL 10번째 시즌에 이제 나섭니까? 예, 이제 2015년에 EPL에 가서 그 다음 시즌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이제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해 왔습니다. 굉장한 선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이번에 쳐봤는데 잉글랜드에서는 그 등 번호마다 최고의 선수를 뽑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시즌인가 봅니다. 뭐 네. 풋볼 런던이라든가 김미 스포츠 이렇게 스포츠 전문 미디어에서 토트넘의 7번 가운데 최고는 누구?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 분석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 한때 잉글랜드의 미드필더를 지냈던 그 에런 레넌하고 비교가 되는데 주로 최고의 7번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최고의 7번인데 우승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 딱 찍혀 있습니다. 근데 올 시즌 모르겠어요. 케인이 나간 이후에 공격력을 어떻게 보강할지가 문제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 본인이 잘 활약하고 있는 왼쪽 윙어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정말 좋은 스트라이커를 하나 영입해 온다면 그 올해는 수공 같은 거죠. 토트넘의 우승 또 그 우승을 이끄는 주장으로서의 손흥민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근데 이제 당장 내일 새벽에 이제 그 레스터 시티와 첫 경기를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트넘에서는 도미닉 솔랑케라는 선수를 새롭게 영입을 했어요. 뭐 이렇게 크게 주목받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첼시에서도 뛰고 그러면서 한때는 뭐 한 시즌에 한 10골 두 자릿수 공격도 기록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의 공격력이 결정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손흥민과 마치 케인처럼 이렇게 투톱으로 투톱으로 그런 케미를 이렇게 발휘해 준다면 올 시즌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많은 팬들을 득점왕 한 번 더 하면 어떻겠냐. 21-22 시즌에 공동 득점왕이었잖아요. 이번에는 한번 단독 득점왕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지난 시즌에도 17골이기 때문에 골감은 괜찮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올 시즌 프리시즌에서도 지금 3골 정도를 넣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변화된 그리고 항상 믿음직한 그 손흥민 선수를 봤으면 합니다. 그 영구 결번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EPL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걸 합니까? 하긴 하는데 그렇게 왜냐면 선수가 워낙 많아서 그걸 그 번호를 딱 박아놓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러네요. 네. 자, 파리 올림픽이 정말 우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뭐 이 체육계가 뭐 이 올림픽의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좀 앞으로도 좀 진통을 겪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그건 그것대로 좀 우리가 좀 지켜보더라도 파리가 지금 패럴림픽이 이제 곧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28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예, 우리 선수단은 이미 그 14일에 그 일부 선수가 나갔어요. 나가서 파리 인근 이제 크레테유라는 데서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현지 적응을 시작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 우리 선수단의 목표는 금메달 5개 이상으로 종합 20위 안에 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걸 보니까 금메달 5개 따고 가서 종합 15위 안에 들겠다 하는 대한체육회의 목표하고 너무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너무나 또 겸손하게 목표를 잡은 게 아닌가. 또 뭐 사실 흔히 패럴림픽은 우리가 그러죠. 올림픽에서는 영웅이 나오고 패럴림픽에는 영웅이 출전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메달보다는 본인들의 그 도전과 또 성취가 중요한데 우리 대표팀 이번에는 굉장한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 가장 많은 17개 종목에 출전을 합니다. 그래요. 예, 서울 올림픽 때 서울 패럴림픽 때 저희가 16개 종목에 출전했거든요. 우리 올림픽 선수들 못지않게 우리 패럴림픽의 선수들도 저변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카누 또 이제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전을 해요. 특히 이제 트라이애슬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압선 사고로 양팔을 잃은 선수가 나가거든요. 근데 트라이애슬론 합니까? 예, 합니다. 근데 이번에 본인의 가장 그 장애는 결국 그 세느강의 수질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본인의 메달을 걸고 돌아오는 모습 보고 싶고요. 카누에는 최용범 선수 아주 예전에 진짜 카누 선수였습니다. 일반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군 복무 이후에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지금 다리를 절단했는데 이 선수의 활약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계 방송이 이루어집니까? 근데 이게 참 되게 IOC하고 IPC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네. 패럴림픽 위원회가 IOC만큼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KBS 방송단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방송을 한다는 방송물이 제작되는 대로 아마 중계 방송을 하는데 개막식과 주요 경기들은 중계 방송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요. 그 손준호 선수라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중국 공안에 그 1년 가까이 구금됐던. 네, 맞습니다. 예, 다시 이제 우리 그 K리그로 복귀를 했죠. 네, 복귀했습니다. 어제 기분 좋게 이제 복귀 골을 터뜨렸는데 무려 1,400일 만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중국 축구 산동 팀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이끌었던 선수인데 승부 조작과 뇌물 수수 그 팀에 관련된 건데 이 선수에까지도 그것이 미쳤어요. 외국인 선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가 승부 조작이라든가 뇌물 공여에 깊이 관여됐지 않았겠냐, 쉽게 관여됐지 않았겠냐 판단한 것 같은데 결국 무혐의로 돌아와서 지금은 어제 보시는 것처럼 수원 FC에서 울산을 상대로 골을 터뜨렸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었겠죠. 네, 상대가 중국입니다. 그 점에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에 복귀를 알리는 아주 멋진 골을 터뜨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네, 8월 19일입니다. 8월 19일 월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